깊은 밤, 영혼을 깨우는 고결한 문장의 울림. 고전의 숲에서 자아의 정수를 찾아가는 시간. 꿈꾸는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거닐 작품은 20세기 세계 문학의 거대한 금자탑이자 인류의 시원적 생명력을 노래한 펄벅의 대지입니다. 작가 펄벅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태어났으나 생후 4개월 만에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익히며 동양의 정서와 서양의 이성을 함께 품은 이방인이자 관찰자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배경은 그녀를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장 따뜻하고 정직한 가교로 만들었습니다. 대지는 1932년 퓰리처상을, 그리고 1938년에는 미국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펄벅에게 안겨준 걸작입니다. 당시 서구인들에게 그저 미개한 이방인으로 치부되던 중국 농민들의 삶을 땅과 투쟁하며 피워내는 보편적이고도 숭고한 인간의 대서사시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가치는 독보적입니다. 이제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중국의 광활한 대륙, 그 대지의 숨결이 고동치기 시작하는 왕릉의 새벽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왕릉의 혼례날이었습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아직 짙은 새벽의 장막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이 평소와는 다른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날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가 헛기침하며 잠을 깨울 때까지 이불 속에서 늑장을 부렸겠지만 오늘은 그보다 훨씬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왕릉의 손길에는 묘한 설렘과 떨림이 교차했습니다. 바싹 마른 나뭇가지들이 붉은 불꽃을 머금으며 타닥타닥 소리를 내자 부엌 안은 금세 훈훈한 온기와 함께 장작 타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왕릉은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아버지의 목을 축일 물만 겨우 데웠지만 오늘은 자신의 온몸을 씻어낼 만큼 넉넉한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의 집에는 낯선 여인이 들어올 것이고 그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물은 다 되었느냐?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깨웠습니다. 왕릉은 정성껏 물 한 사발을 떠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이가 빠진 잇몸으로 조심스럽게 물을 들이켜며 만족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왕릉은 아버지가 마시고 남은 물에 귀한 찻잎 몇 알을 떨어뜨렸습니다. 찻잎이 뜨거운 물 속에서 천천히 몸을 풀며 은은한 향을 내뿜자 그 향기가 마치 오늘 찾아올 행운의 전령처럼 부엌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몸을 씻고 고이 간직해 두었던 새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흙먼지를 털어낸 자신의 모습이 꽤 근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그는 땅을 일구던 농부를 넘어 한 여인을 맞이하러 가는 늠름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왕릉은 마당 너머 넓게 펼쳐진 자신의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어 검고 묵직하게 빛나는 대지. 저 땅이 지난 가을에 내어준 결실 덕분에 그는 오늘 혼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은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흘린 땀방울을 배신하지 않았고 묵묵히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었죠. 왕릉은 무거운 걸음으로, 그러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대를 품고 성 안으로 향했습니다. 성문 안의 돌길을 밟을 때마다 신발 끝에 묻은 흙이 작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대지의 아들이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내딛는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황간의 집에 붉은 대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은 높고 견고했으며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왕릉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그 거대한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왕농은 거대한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황간의 집의 문지기는 마치 높은 성을 지키는 장수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왕농은 마른 침을 삼키며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은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땅이 준 눈물겨운 결실이었으나 오늘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 기꺼이 내놓아야 할 통행세와 같았죠. 이보시오. 황간의 댁 어르신을 뵙고 계집을 데려가려 왔소. 문지기는 은전을 받아 손바닥 위에서 굴려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왕농의 눈앞에 펼쳐진 황간의 집의 안뜰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와 화려한 단청,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진한 향내. 왕농은 자신의 투박한 신발이 비단처럼 매끄러운 돌길을 더럽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일군 땅보다 더 넓어 보이는 집의 위용에 왕농은 잠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안방의 대청마루 위에는 노마님이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아편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풍겨나왔고 손가락에는 길고 화려한 은재 손톱사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왕농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오란이다. 일은 잘하지만 입이 무거워 말이 없지. 데려가서 잘 살거라. 노마님의 목소리는 나른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왕농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옆에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란이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연분홍빛 화장도 하지 않은 투박한 모습, 넓적한 얼굴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이래저래 거칠어진 손마디. 그녀는 왕농이 상상했던 화사한 신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대지를 닮은 단단하고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농은 그녀의 뒤를 따라 집을 나왔습니다. 오란은 왕농보다 한 걸음 뒤처져서 무거운 보따리를 손에 든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성문을 빠져나와 다시 흙길로 접어들었을 때 왕농은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가에 자리 잡은 작은 토지신 묘 앞에 이르렀을 때 왕농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품에서 향초를 꺼내 불을 붙이고 붉은 칠을 한 토지신 상 앞에 정중히 꽂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부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란 역시 말없이 그의 곁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불평도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농이 내딛는 발자국을 따라 자신의 그림자를 겹칠 뿐이었죠. 왕농은 문득 그녀의 존재가 마치 자신의 밭에 새로 심은 든든한 묘목처럼 느껴졌습니다. 황혼이 내리기 시작한 들판을 지나 두 사람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문가에 앉아 아들과 새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라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아궁이에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차갑고 적막했던 집안에 처음으로 여인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농은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불을 떼고 있는 오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이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대지는 이제 왕농에게 흙뿐만 아니라 그 흙을 함께 일구고 지켜낼 동반자를 허락한 것입니다. 오란이 그 집에 들어온 뒤로 왕농의 일상은 소리 없이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대지가 그러하듯 말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일구어냈습니다. 혼례 다음 날 새벽 왕농이 눈을 떴을 때 오란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물로 목을 축이고 갓 지은 뜨거운 밥알을 씹으며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가져온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조용히 즐겼습니다. 오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의 묵은
그 흐름과 먼지가 씻겨나갔습니다. 그녀는 낡은 헝겊을 모아 누더기가 된 아버지의 옷을 꿰맸고 집 주변의 마른 풀들을 모아 땔감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생명의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오란의 진정한 가치는 부엌이 아닌 왕농의 곁, 바로 그 넓은 밭에서 드러났습니다. 봄 기운이 대지를 간지리던 어느 날, 오란은 자연스럽게 괭이를 들고 왕농을 따라 나섰습니다. 왕농은 처음에 그녀가 그저 밭둑에 앉아 쉬기를 바랐으나 오란은 묵묵히 허리를 굽혀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팔뚝은 단단했고 괭이를 내리치는 기세는 웬만한 산에 못지않게 정교하고 끈질겼습니다. 왕농은 밭의 반대편에서 일하며 가끔 허리를 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란의 넓은 얼굴은 땀방울로 번들거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쉬고 싶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괭이질을 할 때 밭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그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왕농은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서 대지와 싸우는 고독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곁에서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며 흙을 일구는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군 고랑마다 정직한 땀이 스며들었고 대지는 그 부름에 응답하듯 더욱 부드럽게 뒤집혔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몸을 숨길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황혼에 물든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란의 옷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그을렸지만 왕농의 눈에 그녀는 황간의 집의 그 어떤 화려한 여인보다도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땅의 일부였고 이제는 왕농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란은 길가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 하나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주워 모아 땔감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낭비가 없었습니다. 대지가 남긴 작은 부스러기조차 그녀의 손을 거치면 소중한 생존의 자원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오두막에 촛불이 켜지면 오란은 다시 바느질감을 들었습니다. 왕농은 침상에 누워 그 규칙적인 바늘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문 밖에서는 대지가 숨을 쉬고 있었고 문 안에서는 그 대지를 닮은 여인이 자신의 세계를 단단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대지는 황금빛 결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던 어느 날 밤, 오란은 평소처럼 조용히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아무런 동요도 없는 무심한 목소리로 마치 내일 날씨를 말하듯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몸 안에 아이가 생겼어요. 왕농은 입안에 넣으려던 밥술을 멈추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경외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씨앗이 이 여인의 몸이라는 또 다른 대지에 뿌리 내려 싹을 틔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왕농의 가슴은 봄날의 물을 머금은 논바닥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왕농은 오란이 밭에 나가는 것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란은 고집스럽게 괭이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시간이 갈수록 익어가는 곡식처럼 무겁게 부풀어 올랐지만 그녀의 팔다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밭고랑 사이를 오가며 잡초를 뽑고 흙을 북돋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는 생명에게 대지의 강인함을 미리 가르치려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된 것은 수확이 한창이던 어느 서늘한 오후였습니다. 오라는 밭에서 일을 하다 말고 잠시 허리를 숙이더니 얼굴에 땀방울이 맺힌 채 왕농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야겠어요. 때가 된 것 같아요. 왕농은 당황하여 황간의 집에서 산파를 불러오겠다고 서둘렀지만 오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생명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들어가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는 진통이 올 때마다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왕농은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가끔 집단이 비벼지는 소리만 들릴 뿐 기묘할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왕농은 그 정적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토지신 묘를 향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빌었습니다. 부디 산의 아이를 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이어갈 튼튼한 아들을 주십시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오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갓 씻어낸 아이를 무명천에 싸서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의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왕농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왕농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붉고 쪼글쪼글한 얼굴, 힘차게 휘두르는 작은 주먹. 그것은 왕농이 평생 일궈온 땅이 내어준 그 어떤 수확보다도 고귀한 결실이었습니다. 왕농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성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평소라면 아까워했을 은전을 아낌없이 내어 빨간 설탕과 달걀을 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첫 아들이 태어났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빨갛게 물들인 달걀은 대지가 베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에는 평소와 다른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버지는 손자를 품에 안고 껄껄 웃었고 왕농은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첫 아들의 탄생 이후 왕농의 밭에는 이전에 없던 기이한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대지는 마치 주인의 기쁨을 알고 있다는 듯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곡식을 내어놓았습니다. 왕농은 밭에 서서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인 벼 이삭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든든한 아내 오란이 있었고 장차 이 땅을 이어받을 강건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되던 날 왕농은 정성껏 준비한 빨간 달걀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대지가 베푼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거룩한 예식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왕농의 운이 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왕농은 흙 묻은 손을 비비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겨울 왕농은 오란에게 제안했습니다. 설날이 오면 아이를 데리고 성안 황간의 집에 가자고 말이죠. 그는 자신이 얻은 이 귀한 결실을 오란을 내어주었던 그 거대한 집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부심이자 땅을 일구는 농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아이의 옷을 지었습니다.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작은 옷과 매서운 겨울바람을 막아줄 털모자. 그녀의 바늘 끝은 세밀했고 아이의 옷에는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한 땀 한 땀 새겨졌습니다. 설날 아침 왕농과 오란은 아이를 안고 성 안으로 향했습니다. 왕농의 품에는 그의 수확하여 얻은 은전들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문지기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었던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시 마주한 황간의 집은 여전히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왕농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단청 사이로 스며든 낡은 흔적들, 일하지 않고 아편에 취해 비틀거리는 하인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찬란했으나 안으로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노마님 앞에 엎드려 인사를 올린 뒤 오라는 품에 안긴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마님은 아편 향기에 취해 나른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튼튼한 사내 아이구나. 황간의 복을 내가 가져갔나 보다. 왕농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황간의 사람들은 돈을 쓰고 소비하며 살아가지만 자신은 땅을 일구어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가진 은전은 땀의 결정체였고 그의 아들은 대지의 축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왕농은 길가에 자리 잡은 토지신 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아이를 땅 위에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부드러운 흙을 만졌습니다. 왕농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이 땅의 주인이다. 이 흙이 너를 먹여 살릴 것이고 너는 이 흙을 지켜야 한다. 오라는 여전히 한 걸음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안의 화려함보다 그녀에게는 발끝에 닿는 차갑고 단단한 흙의 감촉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황간의 집을 다녀온 그 해, 왕농의 밭은 마치 보답이라도 하듯 유례없는 풍요를 선사했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 왕농의 집 벽장 깊숙한 곳 구멍 속에는 은전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구경조차 힘들었던 그 단단하고 차가운 은덩이들이 이제는 꽤 묵직한 무게감을 더해가고 있었죠. 왕농은 밤마다 식구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벽장의 흙을 파내어 그 은전들을 만져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가 흘린 땀방울이 응고되어 만들어진 대지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무렵 오라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몸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마치 당연한 일과를 해치우듯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밭에서 돌아와 스스로 가마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는 또다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 사내 아이였습니다. 두 아들과 든든한 아내, 그리고 곳간에 가득 찬 곡식과 벽 속의 은전. 왕농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은전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농은 성한 황간의 집이 아편값과 사치스러운 생활비 때문에 땅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왕농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자신이 모셔오던 주인의 땅, 그 기름지고 신성한 대지가 자신의 손에 들어올 수 있다는 상상은 그를 잠 못 들게 했죠. 왕농은 벽 속에서 은전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오란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오란은 잠시 침묵하다가 평소처럼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으니까요. 다시 찾은 황간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더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회랑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하인들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방황했죠. 왕농은 그곳의 집사를 만나 은전을 내놓았습니다. 집사는 촌사람인 왕농이 내놓은 은전의 양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돈이 급했던 탓에 선뜻 비옥한 논 면마지기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왕농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황간의 집의 노비였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그치지 않고 황간의 집의 대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새로 산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땅은 황간의 집의 담장 바로 아래 붙어있는 그 집에서도 가장 기름진 논이었습니다. 왕농은 그 땅 위에 서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았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럽고 눅진한 흙의 감촉. 그것은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웠고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했습니다. 왕농은 허리를 굽혀 흙 한 줌을 집어들고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진한 흙 냄새. 그것은 생명의 냄새이자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이제 황간의 집의 전기는
서서히 이 흙을 통해 왕농의 집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왕농에게 새로 산 황간의 집의 땅은 단순한 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거둔 승리의 깃발이었고 그의 가문이 대지 위에 깊게 박은 황금빛 말뚝이었습니다. 왕농은 매일 새벽 자신의 원래 밭을 돌보기 전 가장 먼저 황간의 담장 및 그 기름진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괭이질을 할 때마다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황간의 상전들이 아편에 취해 비단 침상에서 뒹굴고 있을 때 그들의 발밑에서 왕농은 땀을 흘리며 그들의 정기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있었죠. 흙은 뒤집힐 때마다 진한 생명의 향기를 뿜어냈고 왕농은 그 냄새에 취해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오라는 이제 세 번째 아이를 베어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왕농의 뒤를 따라 땅을 일구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흙을 파헤칠 때 그들의 그림자는 대지 위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생명이었고 노동은 성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집안의 세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농은 이번에도 기대를 품고 방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늠름한 사내 아이였기에 셋째 역시 가문을 번창시킬 기둥이 되리라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오란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계집 아이예요. 그 한마디에 왕농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내 아이는 땅을 일굴 일손이자 가문의 영광이지만 계집 아이는 언젠가 남의 집으로 떠나보내야 할 남일 뿐이었죠. 그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오란을 닮아 입술이 두툼하고 이목구비가 투박했습니다. 왕농은 기쁨 대신 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빨간 설탕을 사러 성 안으로 달려가지 않았고 이웃들에게 달걀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지는 아이의 성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왕농의 곳간은 넘쳐날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황간의 집에서 산 땅은 소문대로 기름졌고 그곳에서 수확한 곡식은 유난히 알이 굵고 빛깔이 좋았습니다. 왕농은 풍요 속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전을 세는 것보다 땅을 늘려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해 겨울, 평소와는 다른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지나치게 맑고 푸르렀으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대지를 거칠게 핥고 지나갔죠. 왕농은 토지신 묘 앞에 멈춰서서 메마른 땅바닥을 보았습니다. 흙은 수분을 잃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농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풍요의 정점에서 마주한 이 기묘한 정적. 어느 날 저녁 왕농은 평소보다 뜨거운 태양 아래 시들어가는 보리싹을 보며 마을 노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이건 예사로운 가뭄이 아니야. 대지가 화가 난 게 분명해. 왕농은 집으로 돌아와 오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셋째 딸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평온했지만 그 이면에는 다가올 폭풍을 직감한 짐승의 경계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벽 속의 은전은 묵직했지만 왕농은 처음으로 그 은전들이 자신의 배를 채워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대지는 이제 인간의 땀방울이 아닌 인간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이제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화마가 되어 대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인하리만큼 푸르고 투명했지만 그 어디에도 구름 한 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농이 그토록 사랑했던 흙은 수분을 모두 빼앗긴 채 먼지가 되어 날아갔고 파랗게 싹을 틔웠던 보리들은 이삭을 맺기도 전에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대지는 이제 비명을 지르는 대신 깊게 갈라진 입을 벌린 채
죽음 같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왕룽의 집안에도 지독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 짓는 냄새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을 부엌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오라는 더 이상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운 없이 벽에 기대앉아 젖이 나오지 않는 가슴을 셋째 딸에게 물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죠. 두 아들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마당의 마른 흙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았지만 대지는 그들에게 쓴 뿌리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왕룽은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밭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황간의 집에서 거액의 은전을 주고 샀던 그 기름진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비단 같던 흙 대신 날카로운 흙덩이들만 뒹구는 폐허가 되어 있었죠. 왕룽은 벽 속 구멍에 숨겨둔 은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 덩이들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곡식이 온 마을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룽은 차마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대지를 누비며 쟁기를 끌었던 그의 유일한 일꾼이자 친구인 황소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왕룽은 칼을 들고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소는 이미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주인을 보자 힘겹게 눈을 뜨며 꼬리를 쳤습니다. 왕룽은 소의 그 맑고 커다란 눈망울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식구가 모두 죽게 생겼구나. 왕룽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칼을 치켜들었으나 손이 떨려 내리칠 수 없었습니다. 소의 목을 껴안고 왕룽은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땅을 일구는 농부에게 소를 죽이는 것은 자신의 분신을 죽이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결국 그 일을 해낸 것은 오란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왕룽의 손에서 칼을 받아들고 외양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둔탁한 소리. 왕룽은 그 소리가 자신의 심장을 쪼개는 것만 같아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질긴 소고기 몇 점으로 식구들은 며칠간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미친 사람들이 이웃의 집을 습격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왕룽의 숙부는 굶주린 무리를 이끌고 왕룽의 집을 찾아와 은전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왕룽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요. 대지가 다시 숨을 쉴 때까지 이 죽음의 땅을 잠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남쪽으로 갑시다. 그곳엔 곡식이 흔하다고 하니 거기서 구걸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겠소. 왕룽의 말에 아버지는 기운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오라는 묵묵히 보찜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아 토지신 묘 앞에 뿌렸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아니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죠. 왕룽은 집을 나서며 자신의 밭을 돌아보았습니다. 먼지바람에 흩날리는 흙들이 마치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만 같았습니다. 왕룽은 신발 끝에 묻은 마른 흙 한 줌을 털어내지 못한 채 서글픈 유랑의 길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라는 아이들 손에 밥그릇과 젓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빈 그릇이었습니다. 밥 한 톨도 없는 차갑고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을 꼭 안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따뜻한 밥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언제 먹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 빈 그릇을 가슴에 품고 걸었습니다. 왕룽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방으로 가면 쌀밥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왕룽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걸었습니다. 쓰러지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울음을 참는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얼어붙은 땅 위를 걸었습니다.
죽음의 땅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왕눈과 그의 가족은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쇠물체 화륜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땅을 뒤흔드는 그 기괴한 기계는 왕눈에게 공포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를 더 두렵게 한 것은 화륜차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펼쳐진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세상의 풍경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남쪽의 거대 도시, 성문 앞에 발을 내디뎠을 때 왕눈을 맞이한 것은 대지의 침묵이 아니라 귀를 찢는 듯한 소음과 숨막히는 사람들의 물결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비단 옷을 입은 부자들과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 악사들, 그리고 그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인력거. 왕눈은 그 화려함 속에서 지독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흙을 만지는 사람의 땅이 아니라 은전과 욕망이 지배하는 차가운 돌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거처는 성벽 밑에 늘어선 초라한 거적집들이었습니다. 오라는 능숙한 솜씨로 갈대 매트 몇 장을 사서 성벽에 기대어 작은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황간의 집 노비 시절 그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이미 몸으로 익혔던 것이죠. 왕눈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시는 구걸과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겠노라 맹세했건만 대지는 그 약속을 지킬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오라는 어린 자식들에게 구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말고 슬픈 목소리로 빌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왕눈은 인력거를 빌려 거리로 나섰습니다. 평생 쟁기를 끌며 흙을 갈던 그의 단단한 어깨는 이제 사람이 탄 수레를 끄는 짐승의 어깨가 되어야 했죠. 비키시오, 인력거 지나가오. 왕눈은 목이 터져라 외치며 돌길 위를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갈라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레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은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달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오늘 밤 식구들이 먹을 한 그릇의 묽은 죽뿐이었습니다. 인력거 손잡이를 쥔 그의 손은 흙을 쥐었을 때보다 훨씬 더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움막으로 돌아오면 왕눈은 아이들이 구걸해온 몇 푼의 동전과 자신이 번 푼돈을 모았습니다. 성벽 너머 저 멀리 자신들이 두고 온 북쪽 땅의 황량한 들판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그저 이름 없는 불황자였고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부잣집 뒷문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왔고 그것으로 식구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체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눈은 성벽에 몸을 기대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쪽의 하늘은 북쪽보다 좁고 답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끝에 묻은 흙먼지를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남쪽 도시의 회색 먼지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왕눈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란,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오. 이 차가운 돌바닥이 아니라 우리를 먹여 살리던 그 검은 흙 위로 말이오. 남쪽 도시의 해는 북쪽 들판보다 훨씬 더 빨리 저무는 것 같았습니다. 왕눈은 오늘도 온종일 인력거 손잡이를 쥔 채 낯선 골목들을 달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이제 인력거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집신 너머로 전해지는 돌길에 냉기는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끄는 수레 위에는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부자들이 올라탔고 그들은 왕눈의 등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빨리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어느 날 왕눈은 화려하기 그지없는 어느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성벽 밖의 움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담장과 금빛으로 장식된 문을 가진 곳이었죠. 왕농은 그 문 안에서 흘러나오는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성벽 밑에서 버려진 양배추 잎을 줍고 있는데 이 담장 안에서는 산의 진미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 왕농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거리에는 낯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나 군복을 입은 사내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언가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죠. 왕농은 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그들이 나누어주는 종이 조각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왕농이 평생 보지 못한 뜨거운 불길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포들이여, 왜 누군가는 비단 옷을 입고 배를 불리는데 왜 누군가는 굶주림에 죽어가야 합니까? 이 불공평한 세상을 뒤엎어야 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왕농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평생 대지가 주는 대로, 운명이 정해준 대로 순응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굶고 비가 오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차가운 도시에서 그는 처음으로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왜 자신을 배불리지 못하고 이름 모를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왕농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움막으로 돌아온 왕농은 오란에게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란은 묵묵히 아이들의 해진 옷을 기우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간의 집 노비 시절 부자들의 화려함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저 부려먹는 짐승이나 길가의 돌멩이쯤으로 생각해요. 오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왕농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 도시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흙의 정직함도 대지의 평화도 없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증오하고 빼앗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농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을 쥘 때 생겼던 굳은 살 위에 이제는 인력거 손잡이에 긁힌 새로운 상처들이 덧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도시를 떠나 다시는 아무도 자신을 짐승처럼 부리지 않는 그 검은 흙 위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도시의 밤은 길었고 혁명의 기운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성벽 아래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남쪽 도시의 공기는 어느 날 갑자기 화약 냄새와 광기로 뒤덮였습니다. 성벽 안쪽에서 시작된 거대한 소용돌이는 굶주림에 지친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인력거를 끌거나 구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농은 그 거대한 인파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성 안의 가장 깊숙하고 화려한 거리로 떠밀려 갔습니다. 문을 부숴라! 저 안에 곡식과 은전이 가득하다! 누군가의 선동 섞인 외침과 함께 왕농의 눈앞에 있는 거대한 저택의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무너졌습니다. 성벽 밖 움막에서 보았던 그 견고한 부의 성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왕농은 사람들에게 밀려 저택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평생 흙만 만져온 그에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이자 동시에 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가구, 비단 이불, 화려한 보석들. 왕농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고향 땅의 메마른 바람 소리와 굶주림에 앙상해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때 왕농은 화려한 병풍 뒤에 숨어 떨고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은 뚱뚱한 부자였는데 왕농의 투박한 몰골과 번뜩이는 눈빛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시오.
여기 내가 가진 것이 전부요. 사내는 품속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왕농에게 내밀었습니다. 왕농이 그것을 받아들었을 때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갑고도 묵직한 감촉. 그것은 그가 평생 땀 흘려본 은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찬란한 황금이었습니다. 왕농은 그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황금 조각들만 있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왕농은 황금을 품에 안고 성벽 밑 움막으로 달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란 역시 자신의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는데 그것은 그녀가 부잣집 벽 틈에서 찾아낸 찬란한 보석들이었습니다. 오란은 노비 시절 부자들이 비상시에 대비해 보물을 어디에 숨기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도시의 절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고향의 검은 흙과 푸른 하늘만이 담겨 있었죠. 오란, 이제 돌아갑시다. 우리를 기다리는 그 땅으로 말이요. 왕농은 품 안의 황금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약탈의 대가였으나 대지가 자신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 보낸 마지막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쪽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뒤편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왕농의 마음은 이미 북쪽의 황량하고도 고귀한 들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남쪽 도시의 광기와 돌길을 뒤로하고 왕농의 가족은 다시 북쪽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륜차의 검은 연기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발끝에 익숙한 흙의 감촉이 닿았을 때 왕농은 비로소 자신이 다시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고향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오두막은 지붕이 내려앉고 벽은 허물어져 폐허와 다름없었죠. 마을 곳곳에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떠난 이들의 빈집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농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되고 배고픔은 이제 품 안의 황금이 해결해 줄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혹한 가뭄 속에서도 대지는 결코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누워 자신을 기다려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늘도 그들의 귀환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오두막에 짐을 풀기도 전에 그토록 원망스럽던 푸른 하늘이 낮게 내려앉더니 이내 부드러운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왕농은 빗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갈라진 논바닥 위에 엎드려 차가운 빗물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빗물은 먼지 낀 그의 얼굴을 씻어내고 메마른 흙 속으로 스며들어 잠들어 있던 땅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비드아, 드디어 비가 내린다. 왕농의 외침은 환희에 찬 기도와 같았습니다. 그는 곧장 성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인력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지를 함께 일굴 새로운 동반자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장터에서 가장 튼튼하고 눈망울이 맑은 황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씨앗들을 자루 가득 담았습니다. 품 안의 황금 조각들이 사라질수록 그의 마음은 오히려 대지가 주는 풍요로운 확신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다시 시작된 노동은 예전보다 훨씬 고되었지만 왕농은 단 한순간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 안개가 가시기도 전에 밭으로 나가 쟁기를 잡았습니다. 오란 역시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남쪽 도시의 성벽 밑에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던 그녀의 손은 이제 다시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는 생명의 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소음 대신 들판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흙투성이가 된 채 대지 위를 뒹굴었습니다. 왕농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아이들은 짐승처럼 부려지지 않아도 되었고 비굴하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지는 정직하게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몫을 내어줄 것이니까요. 하지만 고난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에 미쳐 약탈을 일삼던 숙부는 염치도 없이 왕농을 찾아와 먹을 것을 요구했고,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에는 갑자기 부자가 되어 돌아온 왕농에 대한 시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왕농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오직 흙에만 집중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하고 배신할지언정 대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유랑의 시간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왕농의 집 벽장 속에는 이제 은전이 가득 차다 못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대지는 해마다 정직한 결실을 내어주었고, 황간의 집에서 사들인 기름진 논들은 왕농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죠. 이제 왕농은 더 이상 거친 삼배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매끄러운 비단옷이 걸렸고, 그의 손에서는 흙냄새 대신 은전의 차가운 금속 향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곳간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왕농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기묘한 공허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농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농부의 상징처럼 달고 다녔던 길게 따은 머리, 그 투박한 변발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것은 대지의 아들로 살았던 과거와의 작별이자 성안의 부자들처럼 살고 싶다는 은밀한 욕망의 선언이었습니다. 왕농의 눈에 비친 아내 오란의 모습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았지만 왕농의 눈에 그녀는 이제 너무나 투박하고 추하게만 보였습니다. 흙에 절어 마디가 굵어진 손, 넓적하고 그을린 얼굴, 그리고 한 번도 묶어본 적 없는 커다란 발. 왕농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묘한 짜증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왜 좀 더 예쁘게 꾸미지 못하는 거요? 그 커다란 발을 좀 보시오. 왕농의 모진 말에도 오라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예전에는 든든한 안식처였으나 이제 왕농에게는 답답한 벽처럼 느껴졌죠. 왕농은 집안의 온기보다는 성안의 화려한 불빛을 향해 자꾸만 눈길을 돌렸습니다. 결국 왕농은 성안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찻집 이화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은 흙냄새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진한 향수와 분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왕농은 그곳에서 뚜첸이라는 노련한 여인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벽마다 기묘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아편 향기가 섞인 달콤한 차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왕농은 그곳에서 평생 본 적 없는 신비로운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연화는 오란과는 정반대의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백옥처럼 희고 부드러웠으며 그녀의 발은 헝겊으로 단단히 묶여 작고 가냘팠습니다. 그녀가 비단 자락을 휘날리며 움직일 때마다 왕농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지의 강인함 대신 꽃의 연약함을 가졌고 노동의 정직함 대신 유혹의 기술을 가졌죠. 왕농은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땅의 가치를 잊은 채 연화의 그 가냘픈 손가락 끝에 자신의 영혼을 내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벽장에서 은전을 꺼내 그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흙이 준 신성한 선물이었으나 이제는 한낱 여인의 웃음을 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왕농은 발밑에 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흙은 예전처럼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대지는 침묵하고 있었고 왕농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연화의 잔영만을 쫓으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들판을 지나갔지만 왕농의 마음은 이미 대지를 떠나 화려하고 위태로운 꽃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왕농의 가슴속에 핀 연화라는 꽃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가 평생 소중히 여겼던 대지의 질서마저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왕농은 이제 더 이상 연화를 성안의 찻집에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자를 들이는 일이 아니라 오란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그 소박하고 정결한 가정을 허무는 일이었죠. 왕농은 집안의 서쪽 구석에 연화를 위한 화려한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농은 차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왕농은 오란이 일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슴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던 작은 헝겊 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남쪽 도시의 혼란 속에서 오란이 찾아냈던 그녀의 생애 유일한 사치이자 보물인 두 알의 진주였습니다. 왕농은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 진주들을 내놓으시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니 말이오. 오란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품속에서 그 낡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가 열리고 그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두 알의 진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오란이 자신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유일하게 위안을 얻던 그녀의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농은 가차없이 그 진주들을 낚아챘습니다. 오란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슬픔과 원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텅 빈 손바닥은 그 어떤 통곡보다 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죠. 왕농은 그 진주들을 들고 성 안으로 달려가 연화의 하얀 귓불에 걸어주었습니다. 대지의 땀방울이 한순간에 화려한 꽃의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연화가 가마를 타고 왕농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에는 연화가 풍기는 진한 분 냄새와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자락을 휘날리며 오란이 일구어온 부엌과 마당을 경멸하듯 지나갔습니다. 왕농은 연화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고 집안의 종들과 숙부의 가족들까지 연화의 주변을 맴돌며 아첨을 떨었습니다. 오란은 그 모든 풍경을 등진 채 묵묵히 부엌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연화와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마다 오란의 칼질 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대지가 인간의 배신에 대해 묵묵히 갈라진 틈을 내보이듯 그녀의 마음도 깊게 패어들어가고 있었죠. 왕농은 이제 자신의 땅보다 연화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흙을 일구던 농부의 손은 이제 아편을 준비하고 여인의 비단을 만지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오두막을 가득 채웠던 흙내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욕망과 시기 그리고 서늘한 질투의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깊어 왕농이 연화의 품에 누워 있을 때 문 밖에서는 쓸쓸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왕농은 더 이상 땅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빼앗은 오란의 진주가 연화의 귀에서 빛날 때마다 자신의 영혼이 대지로부터 서서히 뿌리 뽑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연화가 가져온 화려한 향취에 취해 있던 왕농의 집안에 대지는 마침내 차갑고도 거대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투명했지만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부터 기묘한 갈색 구름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를 품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을 집어삼킬 듯 거대한 장막이 되어 다가오는 그것은 농부들이 대지 위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재앙,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메뚜기다! 메뚜기 떼가 온다!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 섞인 외침에 왕농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연화의 비단 치마폭에 쌓여 잊고 있었던 흙의 기억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는 연화의 방에서 뛰쳐나와 곧장 밭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수억 마리의 메뚜기 날개에 가려 어두컴컴해졌고 공기 중에는 기괴한 날갯짓 소리와 무언가를 갉아먹는 섬뜩한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왕농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평생 일구어온 황금빛 곡식들이 저 굶주린 잎들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죠. 왕농은 아이들과 종들을 데리고 밭 주위에 도랑을 파고 불을 지폈습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찌르고 숨을 막히게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부엌을 지키던 오란이 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단을 한아름 안아와 불길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연기에 그을려 더욱 검게 변했지만 눈동자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농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연화의 가녀린 손가락이 아니라 저 투박하고 흙먼지 묻은 오란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메뚜기 떼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대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을 덮었던 갈색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다시 태양이 비쳤을 때 왕농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푸르렀던 잎사귀들은 자취를 감췄고 오직 앙상한 줄기들만이 비참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왕농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올해의 결실은 상당 부분 잃었을지라도 대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곁에는 함께 싸워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발에 묻은 메뚜기들의 잔해와 흙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냈다. 그래도 반은 지켜냈어. 왕농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승리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방으로 돌아가는 대신 밭둑에 앉아 땀을 닦았습니다. 비단옷은 이미 찢어지고 흙탕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흙과 다시 마주한 그 순간 비로소 그의 영혼은 유혹의 늪에서 빠져나와 단단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라는 말없이 왕농의 곁으로 다가와 물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지만 대지를 지켜낸 동지로서의 깊은 연대감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싹이 돋아나듯 왕농의 집안에도 실연 뒤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예전과 같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어딘가 위태롭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왕농은 이제 더 이상 밭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단옷을 입고 뒷짐을 진 채 자신의 드넓은 영토를 거니는 지주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의 곁에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묵묵히 집안을 지키는 오란과 서쪽 방에서 향기로운 분내음을 풍기는 연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묘한 공존의 틈새에서 왕농의 첫째 아들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청년의 티가 나기 시작한 첫째 아들은 더 이상 흙을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풍요 속에서 권태를 느꼈고 갈 곳 없는 열정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서쪽 방 주변을 배가 고픈 짐승처럼 서성거렸고 연화에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년의 눈빛은 짙은 갈망과 반항으로 일렁였습니다. 왕농은 그 불길한 징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연화에게 쏟았던 그 광기 어린 집착을 아들의 눈에서도 발견한 순간 왕농은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대지가 허락한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뿌리째 흔들 파멸의 씨앗이 될 것임을 직감했죠. 이놈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녀석에게는 흙이 아니라 글이 필요해. 왕농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투박한 농부가 아니라 성안의 부자들처럼 고귀한 글을 읽고 관직에 나가는 신사로 만들겠노라고 말이죠. 그것은 왕농이 신분 상승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왕농은 아들을 성안의 학교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비단 학창이가 입혀졌고 손에는 괭이 대신 붓과 먹이 쥐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대지의 자식이 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라는 아들이 짐을 꾸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글을 배우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의 손에서 굳은 살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흙을 잃은 농부의 자식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걱정 어린 안개가 서려 있었죠. 아들이 떠나던 날 왕농은 아들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배우거라. 너는 이 애비처럼 땅만 파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우리 가문을 저 높은 곳으로 올려놓아야 해. 아들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배움에 대한 열망보다 자신을 억압하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왕농은 텅 빈 아들의 방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단 옷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은 이제 예전처럼 검고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고 아들을 학생으로 만들었으며 세상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뿌리들이 하나둘 대지로부터 잘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지는 침묵 속에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비단을 입든 아들이 붓을 잡든 땅은 그저 묵묵히 누워 인간들의 덧없는 욕망이 피고 지는 것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장남이 성안의 학교로 떠난 뒤 왕농의 대가족은 겉으로 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곳간은 넘쳐났고 노비들은 분주히 움직였으며 왕농은 마을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지주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풍요의 그늘 아래서는 마치 습한 곳에서 자라나는 곰팡이처럼 불청객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불청객은 다름 아닌 왕농의 숙부였습니다. 숙부의 가족들은 이제 아예 왕농의 집에 자리를 잡고 앉아 대지가 준 결실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었습니다. 숙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들거리는 얼굴로 왕농의 비단옷을 탐내고 왕농이 피땀 흘려 모은 은전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요구했죠. 왕농은 그들을 쫓아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유교적 가르침은 그에게 가문이 어른인 숙부를 공경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숙부는 왕농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흉흉하게 떠도는 붉은 창 도적대와의 친분을 은밀히 과시하며 왕농을 위협했습니다. 이복의 조카, 세상이 흉흉하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네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 도적대가 언제 이 화려한 곳간을 털어갈지 모르는 일이야. 왕농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결국 숙부에게 은전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지는 정직하게 일하는 자에게만 열매를 주었으나 인간의 세상은 일하지 않는 자들이 일하는 자의 등을 치며 살아가는 비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농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숙부의 뻔뻔함보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오란의 변화였습니다. 오란은 이제 예전처럼 부엌을 활기차게 누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메말라갔고 안색은 누렇게 떴으며 가끔은 복통을 호소하며 자리에 눕기도 했습니다. 왕농은 그녀가 그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란의 눈동자 속에 서린 그 지독한 피로감과 고독을 마주할 때마다 왕농은 자신이 연화에게 쏟았던 정성과 오란에게서 빼앗았던 진주들을 떠올리며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란은 아픈 몸을 이끌고도 숙부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솥뚜껑을 닫을 때마다 혹은 걸레질을 멈추고 잠시 허리를 펴고 창밖의 들판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수확이 끝난 뒤 버려진 앙상한 집단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쪽 방에서는
여전히 연화의 향기로운 분내음이 풍겨나왔고 그녀는 숙부의 가족들과 어울려 마작을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왕농의 집은 이제 대지의 신성한 노동이 깃든 안식처가 아니라 탐욕과 시기, 질투와 방탕함이 뒤섞인 기묘한 시장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왕농은 밤마다 밭둑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의 그 소란스러움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빛 아래 누워있는 검은 흙, 그 흙만이 예전처럼 조용히 왕농의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흙 한 줌을 쥐어보았습니다. 흙은 여전히 차갑고 정직했지만 이미 비단옷에 익숙해진 그의 손에서는 예전 같은 뜨거운 공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농은 자신이 세운 이 거대한 가문이 어쩌면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흙을 잊어가는 아들, 집안을 갉아먹는 친척들, 그리고 시들어가는 아내. 대지는 침묵 속에 왕농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화려한 왕관을 썼을 때 그 왕관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로 그의 목을 조여올지 땅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왕농의 집안에는 이제 은전으로도 살 수 없고 황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서늘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왕농의 곁에서 평생 대지의 침묵을 닮아왔던 여인 오란의 병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엌의 가마솥을 열 힘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쟁기를 들고 흙을 일구며 5 아이를 낳아 길렀던 그 강인한 몸은 이제 낡은 무명천처럼 헤어져 침상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죠. 왕농은 그녀의 침 곁을 지키며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무수한 배신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에게 쏟았던 광기 어린 정욕, 오란의 가슴에서 빼앗았던 2 알의 진주, 그리고 그녀의 침묵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던 지난날의 오만함까지 오란의 누렇게 뜬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왕농의 가슴은 날카로운 괭이로 파헤쳐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왕농은 성 안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비단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오란의 맥을 짚더니 거액의 은전을 요구하며 약방문을 써주었습니다. 왕농은 그가 요구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은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은전들이 오란의 숨결을 단 며칠이라도 붙잡아줄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의 곳간 전체를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오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라는 대지가 이제는 더 이상 씨앗을 품을 수도 싹을 틔울 수도 없을 만큼 황폐해졌다는 것을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며 왕농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왕농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죽기 전에 우리 큰아들의 혼례를 보고 싶어요. 오란의 마지막 소원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가문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 닿아 있었습니다. 왕농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약속했습니다. 성안의 부잣집 가문과 정원한 큰아들의 혼례를 서둘러 치르겠노라고 말이죠. 집안은 다시금 분주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오란의 죽음을 준비하는 서늘한 정적이, 다른 한쪽에서는 새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화려한 잔치 준비가 기묘하게 공존했습니다. 오란은 침상에 누워 그 소란스러움을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이 집안의 대지는 계속해서 흐를 것이며 새로운 생명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임을 그녀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밤 오란은 왕농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왕농이 빼앗아 연화에게 주었던 그 진주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보았던 그 붉은 대문과 왕농이 처음으로 끓여주었던 차 향기를 기억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왕농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의지했던 진짜 대지는 발밑의 흙이 아니라 바로 이 말 없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흙은 인간을 먹여 살리지만 오란은
왕농의 영혼을 품어주고 길러주었던 것입니다. 대지는 이제 가장 헌신적이었던 자신의 딸을 다시 품으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왕농은 어둠 속에서 오란의 마른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곡식이 익어가는 냄새가 들판을 채우고 있었지만 왕농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산 하나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없는 헌신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왕농은 홀로 서서 다가올 고독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란의 생애 마지막 소망이었던 큰아들의 혼례가 치러지던 날, 왕농의 집안은 붉은색과 흰색, 축제와 죽음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란은 침상에 누워 밖에서 들려오는 가마타는 소리와 잔치의 웅성거림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말할 기운조차 없었지만 새 신부가 방으로 들어와 인사를 올릴 때 희미하게 눈을 떠 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고 대지 위에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농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뒤이어 오란 역시 한 줌의 순결을 대기 중에 내어주며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왕농은 성 안에서 가장 좋은 나무로 만든 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오란의 식어버린 손을 잡으며 통곡했습니다. 생전에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진주를 돌려주지 못한 것, 그녀의 침묵을 차가운 무관심으로 갚았던 지난날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왕농은 그녀의 관 속에 자신이 빼앗았던 그 진주들을 넣어주려 했으나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이의 귀에서 빛나고 있었고 오란에게 필요했던 것은 보석이 아니라 남편의 따뜻한 눈길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왕농은 오란과 아버지를 나란히 자신들의 땅, 그 기름진 논둑 옆 토지신 묘 근처에 묻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시오. 당신이 일구어낸 이 땅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줄 것이오. 왕농은 관 위로 흙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이지 대지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짓밟히고 메말라도 묵묵히 생명을 길러내고 주인이 배신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준 거대한 흙의 품이었죠. 이제 그녀는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일구었던 그 대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왕농은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떠났고 집안의 기둥이었던 오란도 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어엿한 가장의 흉내를 냈고 둘째와 셋째 역시 각자의 야망을 품고 자라나고 있었죠. 왕농은 자신의 손에 묻은 무덤가에 흙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흙은 오란의 살결이었고 아버지의 숨결이었으며 자신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었습니다. 대지는 이제 한 세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세대의 소란스러운 발자국 소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농은 홀로 서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그의 어깨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변하고 떠나가도 오직 저 검은 대지만은 변치 않고 자신을 기다려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농의 새벽 혼례날부터 오란의 마지막 숨결까지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온 대지의 제1부 대장정을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흙 한 줌에 목숨을 걸었던 가난한 농부 왕농이 거대한 불을 일구고 한 가문의 주인이 되기까지 대지는 그에게 때로는 가혹한 시련을, 때로는 벅찬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인간이 대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가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왕농 가문은 흙을 딛고 선 농부의 시대를 지나 부와 권력을 쫓는 상인과 지식인 그리고 군인들의 시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흙을 잊어가는 자식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노년의 왕농. 그들 앞에 펼쳐질 또 다른 대륙의 폭풍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는
곧 이어질 대지의 제2부에서 더 치열하고 장엄한 인간의 욕망과 회귀의 기록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도 왕룡이 사랑했던 그 정직한 흙의 온기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대지의 품처럼 안온한 잠의 세계로 드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대지를 충분히 잘 일구어내셨습니다.